전 세계가 경악하다. 40년간 실패한 몽골 벼농사, 대한민국이 단 6개월 만에 성공시킨 기적,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실패했던 땅. 영하 40도의 혹한과 불모의 땅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연구원 단 3명이 몽골의 농업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헥타르당 5.2톤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확량이 발표되자 몽골 농목축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불과 반년 만에 해냈습니다. 중국은 15명의 대규모 팀을, 러시아는 8명의 엘리트 연구진을 파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마법으로 전 세계 농업계를 경악시킨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초격차 기술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도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15일 수원 국립농업과학원 회의실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몽골 벼농사 지원 사업 최종 결정 회의였지만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몽골 토양의 pH는 8.5에 달하는 강알칼리성입니다. 벼는 pH 6.5 전후의 약산성 토양에서나 겨우 자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로 연구원이신 최영민 박사님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200mm에 불과한 곳입니다. 벼농사에는 최소 1.0mm가 필요한데 말이죠. 다른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데이터만 봐도 실패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황금들판 7호는 다릅니다. 10년 전 중국 서북부에서도 소규모지만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박진우 박사, 그건 소규모 시험 재배였지. 이번엔 30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야.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3시간 동안 격론이 오갔지만 찬성 3표, 반대 7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연구원장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L80 품종을 들여올 때도 모두가 말했지. 아열대 벼가 온대 기후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대한민국 농업의 신화를 만들었지.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박진우 박사, 정말 할 수 있겠나?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100%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스승님, 이영준 박사님의 연구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그 노트에는 광기 어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금들판 7호는 영하 5도에서도 싹을 틔우고 pH 7.5에서도 자랄 수 있다. 언젠가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극한의 땅에서 꽃 피우는 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대답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단 조건이 있네. 팀은 최소한으로 예산도 아껴야 해. 실패하면 박 박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그렇게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지만 팀을 꾸리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경력을 걸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때 정년을 2년 남긴 김동현 박사님께서 손을 들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도 벼를 심어봤던 사람일세.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함께하지. 이번에야말로 멋지게 성공시켜보고 싶군. 그리고 막내인 한서연 연구원이 뒤따랐습니다. 선배님들이 가시는 길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이렇게 단 3명, 중국의 15명, 러시아의 8명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어벤져스였습니다. 몽골의 농업 역사를 조사하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983년부터 2020년까지 총 7번의 대규모 벼농사 시도가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1983년 소련, 시베리아에서 성공한 품종을 가져왔지만 발화율은 10% 미만, 3.0헥타르에서 쌀 한 톨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끌던 소련 과학자는 귀국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1995년 중국, 헤이룽 장성 품종으로 40%의 발화율을 보이며 희망을 품었지만 6월에 쏟아진 우박에 전멸했습니다. 5년간의 도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2010년 일본, 이카이도 대학팀이 최북단 품종을 가져와 7월까지는 순조로웠지만 8월 초에 닥친 100년 만에 이상 저온 영하 2도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팀장은 몽골은 벼의 무덤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2020년 베트남, 열대벼를 적응시키려 했지만 발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의 역사를 보며 저는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국의 품종을 그대로 가져와 심었을 뿐 현지 적응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황금들판 7호는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위해 개발된 품종이었습니다. 이영준 박사님께서 30년간 중국 서북부의 척박한 땅을 위해
개량한 필생의 역작이었죠. 영하 5도에서도 발화하고 생육기간은 110일로 매우 짧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단순히 씨앗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토양 개량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수 제작한 40톤의 산성 토양 개량제를 준비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영준 박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황금들판 7호가 몽골에서 꽃 피우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걸 가져가세요. 그녀는 낡고 누렇게 변한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 박사님의 30년 재배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비급이었습니다. pH 8점, 오토양, 헥타르당 황산 암모늄 80kg과 유황가루 50kg을 혼합하여 최소 20일간 숙성시킬 것. 영하 5도 이하, 온탕과 생장 촉진제를 이용해 48시간 침종 씨앗 불리기 할 것. 파종 초기, 저온 관계와 비닐 멀칭으로 습도를 15% 이상 유지할 것. 이 노트야말로 우리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새벽 4시 인천국제공항. 공항 직원은 우리 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입니까? 듣기로는 중국 팀은 컨테이너 3개 분량의 짐을 가져갔다던데요. 우리 3명의 짐은 다 합쳐도 500kg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씨앗 30kg, 토양 계량제 샘플 100kg, 나머지는 개인 물품이 전부였습니다. 30헥타르를 이걸로 경작한다니 농담처럼 들렸을 겁니다. 사실 40톤의 계량제는 이미 화물선으로 보낸 뒤였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박 박사, 스승님께서는 성공 확률을 얼마나 보셨을까? 30%, 아니 20%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20%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겁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니 기온은 영하 18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팀은 중몽 농업협력 40주년이라는 붉은 현수막과 방송 카메라에 둘러싸여 몽골 고위 관리들의 환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2명, 농목축부의 간툴가와 운전기사 뭉흐바트였습니다. 대한민국 팀 맞으시죠? 세 분이 전부이신가요? 간툴가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째서 3명만 파견했습니까? 중국은 15명의 30톤의 장비를 가져왔습니다만 김 박사님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농업은 기술로 하는 것이지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씨앗과 기술, 그리고 진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간툴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처음으로 시험 재배지를 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벼를 키워야 한다니 한서연 연구원이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pH는 예상보다 더 나빴고 염분은 높았으며 유기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흙이 아니라 시멘트였습니다. 멀리서 중국팀의 차량 행렬이 군대처럼 다가왔습니다. 대형 트랙터 3대, 굴착기 2대. 그들의 선두에서 50대 중반의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팀이시군요. 같은 중화인으로서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장비가 필요하면 언제든 빌려드리죠. 그는 왕샤오밍이라는 중국 팀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같은 중화인이라는 표현이 거슬렸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응수하자 그는 비웃었습니다. 3명이서 30헥타르라. 대한민국에 하면 된다. 정신을 보여주려는 건가? 아니면 반도체처럼 작고 강한 걸 보여주려는 건가? 그의 팀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러시아 팀도 도착했습니다. 시베리아 농업연구소 소속 8명의 엘리트였습니다. 팀장인 블라디미르는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몽골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시작도 전에 포기 선언을 한 셈입니다. 저녁에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바트바야르 장관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40년의 도전, 40년의 실패.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팀이 동시에 도전하는 만큼 부디 한 팀이라도 성공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몽골 대학의 한 교수는 또 실패할 게 뻔해. 이 땅은 별을 거부한다네 라고 속삭였습니다. 만찬장을 나설 때 낡은 델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팀이시오? 그는 자신을 프레브 수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1983년 소련이 왔을 때도 1995년 중국이 왔을 때도 이 자리에 있었소.
모두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오. 언젠가 이 땅에서 쌀이 자랄 그날을 어째서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내 아들은 도시로 떠났소. 이곳엔 미래가 없다면서. 하지만 여기서 쌀이 난다면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르지. 노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제가 약속하자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40년의 기다림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팀은 굴착기로 땅을 파헤쳤고 러시아 팀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토양 분석에만 매달렸습니다. 100m 간격으로 샘플을 채취해 pH, 염분, 유기물, 미량 원소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미쳤어. 이러다 파종식이 다 놓치겠어요. 한서연 연구원이 조급해했지만 이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영준 박사님의 노트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흙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는 것은 눈을 감고 총을 쏘는 것과 같다. 분석 결과 염분은 0.40, 6%, 유기물은 0.1% 미만으로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동쪽 5헥타르 구역의 상태가 그나마 나았습니다. 우리는 그곳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월 20일 40톤의 토양 계량제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중국팀은 그것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지? 마법의 가루라도 되나? 김 박사님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마법이지. 그때 한 청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야르라고 합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농업과학원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정말 뜻밖의 지원군이었습니다. 곧이어 그의 친구들까지 합세해 10명의 몽골 청년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왜 우리를 돕는 건가? 실패 확률이 아주 높은데. 김 박사님이 묻자 바야르가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농업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왠지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3월 25일 토양 개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형 기계 대신 소형 경운기를 이용해 정밀 작업을 했습니다. 10m 간격으로 구획을 나눠 토양 상태에 따라 계량제 투입량을 조절했습니다. 중국팀은 미친 짓이야. 30헥타르를 언제 다 하려고라며 비웃었지만 몽골 청년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습니다. 4월 1일 러시아 팀이 파종을 서두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월 초가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생육기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블라디미르 박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중국팀도 동요하기 시작했고 결국 4월 5일에 파종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토양의 pH 변화 데이터를 체크했습니다. 4월 10일 동쪽 5헥타르의 pH가 마침내 7.2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 부족해. 6.8까지는 내려가야 안정적이야. 제 고집에 팀원들도 불안해했지만 서두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박사님의 노트에는 pH 7, 0 이상에서 파종하면 발화율이 50% 이하로 급감한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4월 13일 밤 몽골 기상청에서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였습니다. 먼저 파종한 중국과 러시아 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갓 심은 씨앗이 모두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팀은 운이 좋았군. 아직 파종 전이라니. 김 박사님은 안도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갔습니다. 5월까지 파종이 늦어지면 정말 생육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프레브수렌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한파가 온다는데 철수할 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전의 기회입니다. 무슨 뜻인가? 다른 팀들이 실패하면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 될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40년간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군. 4월 15일 새벽, 기온은 정말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팀 구역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갓 나온 새싹이 모두 얼음 과자로 변해버렸습니다. 러시아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4월 18일, 한파가 지나간 직후가 진짜 골든타임이라고. 운명의 파종일, 4월 18일 새벽 4시, 우리는 마침내 파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중국팀은 2주 전에, 러시아 팀은 17일 전에 끝냈는데 바야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네. 김 박사님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우리 모두 속으로는 초조했습니다. 우리의 파종법은 독특했습니다. 씨앗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박사님의 노트에 적힌 대로 온수와 생장 촉진제에 48시간 동안 담가두었습니다. 씨앗에서는 이미 작은 뿌리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와, 미리 싹을 틔워서 심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 5일에서 7일은 단축할 수 있겠어요. 한서연 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파종은 3일 만에 토양 개량이 완료된 15헥타르에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동상 피해를 입었던 중국팀 구역에서조차 드문드문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우리 구역은 잠잠했습니다. 4월 26일 몽골 농목축부 차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팀은 모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차관은 우리의 임시 못자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네, 조금 늦지만 훨씬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혹시 싹 키우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4월 28일 중국 팀장이 조롱 섞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 박사, 원한다면 우리 씨앗을 좀 나눠줄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 김 박사님이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신경 써줘서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그날 밤 회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한서연 연구원은 울먹였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김 박사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혼자 손전등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흙바닥을 비추던 중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녹색 새싹이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방에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박사님, 빨리 와보세요. 싹이 났어요. 4월 29일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만 개의 싹이 마치 스위치를 켠 듯 일제히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야르가 달려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화율이 20%도 안 돼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20%라면 사실상 전멸이었습니다. 죽은 모를 파서 확인해보니 씨앗은 발화했지만 흙을 뚫고 나오자마자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극심한 일교차였습니다. 낮에는 영상 15도, 밤에는 영하 2도, 어린 싹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시 파종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프레부수렌 할아버지가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우리가 돕겠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방법이 있어. 그 모를 옮겨 심는 거요. 이식 말입니까? 1983년에 소련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0헥타르를 옮겨 심으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내 창고를 쓰시오. 300평방미터는 될 거요. 우리 집 곡물 창고도 있어. 우리 집 차고라도 내어드리지.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어째서 저희를 이렇게까지? 김 박사님이 묻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희망이 없지. 하지만 당신들에게는 진심이 느껴져.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단 말이오. 5월 1일 긴급 육묘 무 기르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창고 5개가 임시 온실로 변했습니다. 밤에는 장작불을 피워 온도를 유지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씨앗에 이 박사님의 비법인 보온 영양제를 처리해 파종했습니다. 중국팀은 우리가 흙장난을 하는 것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21세기의 원시농법이라니. 대한민국은 반도체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5월 5일 보온 처리한 씨앗의 발화율은 95%에 달했고 모는 매우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한서연 연구원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수만 개의 모를 5월 15일까지 모두 옮겨 심어야 했습니다. 5월 8일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언론이 대한민국 팀 발화율 20%로 프로젝트 사실상 실패라고 보도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예산 낭비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철수하라는 압박까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판을 뒤집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팀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패해서는 안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5월 10일 새벽 3시 모내기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만에 15헥타르를 사람 손으로 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도우시는 겁니까? 제가 한 아주머니께 묻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필요해요. 40년간 실패만 거듭하면서 마음의 병이 들었어. 이번에는 제발 성공해줘요. 우리의 모내기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보통 1015cm 간격으로 심지만 우리는 25cm 간격으로 넓게 심었습니다. 몽골은 일조량이 18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넓게 심어야 벼가 햇빛을 충분히 받아 튼튼하게 자라고 포기 나누기 분월도 활발해집니다. 또한 한 곳에 34개의 모를 함께 심어 서로 의지하며 추위를 견디게 했습니다. 이 역시 박사님의 극한지 모내기법이었습니다. 5월 11일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 부족이었습니다. 공기가 건조해 하루에 한 번 관계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당된 물은 이미 바닥난 상태. 그때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페트병 점적 관계.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뚫어 거꾸로 박아두면 물이 천천히 스며들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온 마을이 페트병 수집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15연개의 페트병이 모였고 밭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원시적이지만 효과는 신과 같았습니다. 5월 15일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파 피해를 입은 중국팀 구역은 다시 파종했지만 발화율이 40%에 그쳤고 러시아팀 구역에서는 시베리아에서 딸려온 병충해가 발생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우리는 비장의 무기를 투입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미생물 제제 국립농업과학원의 10년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물에 희석해 뿌리자 시들해가던 벼들이 다시 살아나 무섭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5월 25일 아침 한서연 연구원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루에 5cm씩 자라요. 2주 만에 중국팀을 따라잡았어요. 김 박사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황금들판 7호 품종의 조기 생육 특성, 미생물 제제의 효과, 페트병 관계, 18시간의 일조량이 완벽한 콤보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6월 1일 농목축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우리 구역의 별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월 중순에 심은 것이 정말인가? 중국보다 늦게 심었는데 어떻게 더 빨리 자랄 수 있지? 6월 5일 러시아 팀은 공식적으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몽골은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다. 6월 10일 KBS 취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실패했다는 소문을 확인하러 온 기자들은 푸르게 물결치는 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대로 전파를 탔고 몽골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다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비난 여론은 순식간에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6월 15일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파종 후 65일, 모내기 후 40일 만에 벼가 이삭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김 박사님은 현장을 확인하고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5일 만에 이삭이 나오다니 한국에서도 80일은 걸리는데 답은 명확했습니다. 18시간의 긴 일조량과 20도에 달하는 일교차가 벼의 생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6월 30일 대한민국 팀 구역에 이삭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몽골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풀에 부스렌 할아버지는 이삭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이야. 드디어 이 땅에서 자란 벼 이삭을 만져보는군. 몽골 국영방송은 연일 기적을 보도했습니다. 7월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가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팀은 할당량의 2배가 넘는 물을 끌어다 쓰며 우리 구역은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20km 떨어진 곳에 옛 우물이 있어. 거기서 물을 길어옵시다. 마을 전체가 물 운송 대작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트럭, 마차, 심지어 낙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15일 동안 하루 100톤의 물을 날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소.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7월 25일 기적처럼 사흘간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우리를 돕는군.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8월 벼 이삭이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월 20일 기상청에서 8월 30일에 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직 벼가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국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90%만 익었어도 충분합니다. 전부 얼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8월 25일 수확을 시작합니다. 온 마을 사람 300명이 낫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틀 만에 수확을 마쳤고 8월 28일 탈곡까지 완료했습니다. 8월 30일 새벽 예보대로 서리가 내렸습니다. 중국팀은 밤새 수확을 서둘렀지만 30%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 9월 5일 공식 생산량 측정일 국제농업기구 파이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팀 헥타르당 5.2톤, 목표치였던 3톤을 아득히 뛰어넘는 몽골 밀 생산량의 3.5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 순간 바트바야르 장관은 우리를 향해 걸어오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983년 23세 나이로 소련 전문가들과 삼형 헥타르에서 쌀 한 톨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40년간 저는 7번의 실패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헛된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3명의 연구원이 40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무릎꿇음은 저 개인이 아닌 340만 몽골 국민을 대신하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다른 관리들과 농부들까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훗날 이 사진은 희망의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의 영상 축전이 있었고 대한민국 팀은 몽골 최고 우호 훈장을 받았습니다. 장관은 2026년 3만 헥타르, 2030년 10만 헥타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대한민국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녁 축제에서 프레부스렌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울란바토르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소. 돌아오라고. 우리도 이제 쌀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아들이 내년 봄에 돌아와 함께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 후 1년, 몽골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황무지는 1만 2천 헥타르의 황금빛 논으로 변했고 평균 수확량은 6.2톤까지 치솟았습니다. 몽골은 쌀 수입국에서 초원의 진주라는 브랜드를 가진 쌀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돌아가신 이영준 박사님께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의 30년 헌신이 수십 년 뒤 먼 이국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말할 때 한 번 더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진심과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기술력과 정신이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하라까지 희망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